자, 이번 시간에는 유치원의 깃발이라는 작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시를 이해할 때 선생님이 세 번째 단계 한다고 했죠. 자, 1단계에서는 제목과 작가를 확인을 한다. 2단계에서는 표현상의 특징을 살펴본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내용상의 의미를 파악해 본다. 자, 1단계와 2단계, 3단계를 이렇게 거치다 보면 작품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제목은 이젠 깃발이라고 했어요. 그쵸? 여러분들은 깃발 하면 어떠한 모습이 떠오릅니까? 자, 이 시는 일단 이 깃발과 관련된 시일 것 같고, 뭔가 역동적이고, 또 어떤 깃발의 그 펄럭이는 어떤 그런 모습이 선생님은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인을 보니 유치환이라고 나오네요. 그쵸? 자, 유치환. 자, 유치환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유치환에 대해서 수업 시간을 통해서 1시간 동안 설명을 했었어요. 그쵸? 그래서 유치환은 대표적인 생명파 시인이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생명파 시인의 특징은 뭐였습니까? 어떤 그 삶의 문제, 그쵸? 삶의 문제, 그리고 또 생명의 소중함, 그 다음에 또 인간의 어떤 정신적, 그 다음에 존재의 이유, 뭐 이런 것들을 논했다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었죠. 자,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게 됐던 이유는 유치환이 중학교 시절에 일본에서 겪었던 관동 대지진과 그 다음에 만주에서 아들을 잃었던 슬픔, 그런 걸로 인해서 생명파, 어떤 삶의 존재에 대한 이유,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됐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치환의 시는 좀 어떻다고 했습니까? 좀 철학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심오하고 철학적이다. 자, 이 작품을 이제 우리가 제목과 시인을 살펴보니 이 작품은 좀 뭔가 철학적이고 되게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작품이구나. 왜? 유치환이 썼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판단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일단 이제 1단계를 봤으면 두 번째 단계로 표현상의 특징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니까 이 시가 총 하나의 연으로 이루어져 있고 9팽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 김소월 시, 전에 배웠던 김소월 시가 또 차이점이 있어요. 그렇죠? 김소월 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살려서 시를 표현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 막 해원이라던가 노스틸즈의 손수건이라든가 애수, 뭐 이념, 한자와 영어가 이렇게 외래어가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소월의 시를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면 김소월 씨는 굉장히 아름다운 우리말을 많이 썼다. 그래서 더 김소월 씨가 좀 더 빛이 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깃발을 보니까 표현상의 특징을 쭉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보니까 이렇게 보세요. 물결, 가치의 가치, 뭐뭐처럼. 자, 이렇게 같이 뭐뭐처럼 쓰였던 표현 방법이 있죠. 그렇죠? 직유법이 있습니다. 자, 직유법이란 뭐뭐처럼, 뭐뭐같이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쪽에 보면 이게 느낌표 어떤 내용이 나와 있죠. 자, 이런 걸 우리 감탄법이라고, 영탄법이라고 했죠. 영탄법. 저기 감탄사가 들어가 있는 거. 영탄법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물음표가 있는 건 뭐였죠? 느낌표가 있는 게 영탄법이었다면 물음표가 있는 것은 설의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이곳에 나타나진 않지만 느낌표가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이 표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누구던가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달 줄 안 그는, 맨 처음 공중에 달 줄 안 그는 누구던가, 이 문장이 맨 끝에 오는 게 좀 더 자연스러워요. 그렇죠? 그런데 시인은 이것을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도치법이 쓰였습니다. 자, 어떤 시에 여운을 더 남겨주고자 했을 수도 있고 운율감을 살리기 위해서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직유법과 영탄법과 도치법 이 정도로만 일단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 시의 소 단어는 역설입니다. 역설. 그래서 우리가 이 작품이 이 교과서에 이 작품이 실린 이유를 살펴본다면 이 작품에서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할 역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역설법이라는 것은 영어로 치면 패러독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모순된 표현을 사용한 거예요. 모순된 표현을 사용. 자, 그렇다면 모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모순. 모순은요. 자, 창모자에 방패 순자예요. 날카로운 창의 모양처럼 생겼죠. 그 다음에 이거는 눈 목자, 눈을 막아주고 얼굴을 막아주는 방패의 의미입니다. 중국의 초나라의 상인이 한 손으로는 창을 팔고 한 손으로는 방패를 팔았어요. 이 창을 팔려고 팔 때 이 창의 날카로움을 강조했고 방패를 팔 때에는 이 방패의 견고함을 광고했습니다. 그러자 어떠한 사람이 그것을 보더니만 그러면 당신의 창으로 그 방패를 뚫어보시오라고 이야기를 한 데에서 나온 말이 모순이에요. 그래서 모순이라는 것은 말의 앞뒤가 맞지 않은 것을 모순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 수학에서 보면 뭐 인수분해 이렇게 공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a의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은 하면 a의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있듯이 우리가 역설법을 이야기했을 때에는 항상 이 깃발에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는 이 부분을 끌어서 예시로 써줍니다. 그래서 역설법이라고 하면 바로 이 소리 없는 아우성을 이야기하는데 자, 여러분들 소리가 없다라는 것은 무음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우성이라는 것은 소리가 있는 거잖아요. 소리가 없는데 어떻게 아우성을 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단어는 이 문장은 바로 역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문장입니다. 그래서 소리가 없는 아우성이라는 부분에서 이 작품의 역설법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이제 2단계를 했으면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단계에서 해야 되는 게 뭐라고 했었습니까? 내용상의 의미 파악이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내용상의 의미를 파악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된다? 첫 번째, 화자가 누구냐? 화자를 찾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 자,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뭐라고 했어요? 주제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노스텔지어의 손수건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기에서 볼게요. 이것은 바로 앞에 제목인 깃발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이다. 자, 여러분들 이 깃발이 바람에 의해서 펄럭입니다. 펄럭이고 있어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그림을 그려보면 바람에 이렇게 펄럭이고 있어요. 깃발이. 자, 이것을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고 이 시인은 표현을 했습니다. 굉장히 멋지지 않나요? 그렇죠?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펄럭이는 그 깃발의 모습을 보고 유치화는 그것은 마치 소리 없는 아우성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 푸른 해원을 향해 흔드는 영원한 노스텔지어의 손수건이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 이 해원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해원은 바다 해자의 근원원, 바다의 어떤 근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마치 지금
이 선생님이 눈에 보이는 모습은 이 깃발이 펄럭이는데 바다를 향해서 펄럭이고 있는 듯한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뭐예요? 여기가 바로 해원이 되는 거죠. 자, 여기가 지금 해원입니다. 해원. 해원은 깃발이 해원을 향해서 막 흔들고 있다고 했죠. 깃발이 해원을 향해서 흔드는 이유는 이 깃발은 해원을 향해서 가고 싶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영원한 노스텔지어의 손수건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노스텔지어라는 것은 고향을 몹시 그리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노스텔지어의 손수건, 그것은 마치 깃발이 해원을 향해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담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이것은 깃발은 소리 없는 아우성 같고 해원을 향해 가고 싶은 노스텔지어의 손수건이다 라고 해서 깃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해원이라는 곳은 깃발이 가고자 하는 곳, 즉 이상세계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곳은 깃발이 가고자 하는 어떤 고향일 수도 있고 낙원일 수도 있고 이상세계입니다. 자, 여기까지 1, 2, 3행까지는 그래서 이상세계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나타나 있는 대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순정은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끼고 라고 했어요. 자, 순정은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입니다. 이 깃발이 그 해원, 푸른 바다를 향해서 펄럭이는 그 모습은 굉장히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로지 맑고 곧은 이념의 표대. 자, 여러분들 이념의 표대 끝에 애수는 백로처럼 날개를 펴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는 지금 요 대목을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지금 선생님 말하는 요 대목. 오로지 맑고 곧은 이념의 표대. 자, 지금까지 이 깃발의 시각에서만 우리는 봤어요. 깃발이 펄럭이는 모습, 해원을 향해서 펄럭이는 모습. 이것을 통해서 깃발은 이상세계로 나아가고 싶어하고 그것은 고향을 향해 어떤 향수, 이상세계에 대한 향수, 그거 자체가 굉장히 순수했는데 얘는 결국 이념의 표대, 즉 깃대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깃대에 지금 묶여 있어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깃발은 어떻게 됩니까? 애수, 슬프고 근심이 가득 찬 슬픈 마음으로 바뀌게 되면서 백로처럼 날개를 펴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이 백로는 무슨 색깔입니까? 흰색이에요. 그렇죠? 흰색입니다. 백로는. 자, 아까는 이 푸른 바다, 이상세계를 뜻하는 이 푸른 바다에는 희망이 있었다면 이 깃발의 색깔이 흰색입니다. 흰색인데 그 흰색은 뭔가 좌절감을 나타내줘요. 우리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 상복을 입을 때 검정색도 있고 흰색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 흰색은 어떤 좌절감을 나타내주는 색깔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이념의 표대에 묶여버린 깃발은 자기가 갈 수가 없음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4, 5, 6행은 이상세계로 갈 수 없는 어떤 좌절,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다음 년 보겠습니다. 아, 누구던가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 자,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은 내가 그 깃발이 이상세계로 가고 싶지만 이념의 표대에 묶여있는 것을 알고 나서는 나는 한계에 있다. 그래서 나는 갈 수 없음을 알게 되었고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으로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누구였을까? 이런 모든 것을 다 알면서도 공중에 달 줄 안 그는
누구였을까? 그는 바로 모든 것을 다 아는 절대적인 존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7, 8, 9행에서는 이상세계로 나아갈 수 없는 어떤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상세계로 나아가고자 했던 희망이 좌절이 되고 결국 갈 수 없었던 마음의 한계, 근원적인 어떤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 시는 이념의 표대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이상세계로 가고 싶었을 때 이 순수하고 깨끗했던 마음, 그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이었고 영원한 노스텔지의 손수건이었는데 내가 이념의 끝에 깊게 묶여있는 것을 알고 나서는 애수와 슬프고 애달픈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희망인 푸른색에서 좌절이 된 흰색으로 바뀌었다라는 것, 색채의 대비가 나타나는 것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푸른색에서 흰색으로 색채의 대비가 일어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시를 이렇게 보면 우리가 전반적으로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화자는 누구일까요? 화자는 이상세계로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사람이죠.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상세계로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존재. 그럼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상세계에 가고 싶은 마음과 갈 수 없는 한계, 그로 인한 좌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시는 유치환의 시로서 역설법의 어떤 공식과도 같은 시라고 했죠. 중학교에서 이 단원이 다뤄지긴 하지만 사실상 여러분들이 해석하기에는 이 생명파 시인의 유치환 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한번 봄으로써 이 시에 대해서 좀 더 이해했던 시간이라고 필요합니다. 자, 역설법은 모순된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모순이라는 것은 어떤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의 앞뒤가 맞지 않는 표현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시는 여기서 깃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깃발은 그 이상세계인 푸른 해원에 도달하고 가고 싶지만 그 표대에 묶여서 도달할 수 없는 어떤 근원적인 한계에 이야기합니다. 근원적인 존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